그럼 이제 반란 기업 회생 신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 3월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이것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2024년 12월에 실리콘2가 반란을 투자 검토 개시했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실리콘2도 이 회사가 지금 어렵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회사를 내가 싼 밸류에 들어가서 살려봐야지, 그러면 이게 성공한다면 사실 대단히 성공적인 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형 투자 이런 식으로 반란이 주목을 했고, 반란 너네 굉장히 돈이 급하네, 내가 한번 급한 불 꺼줄게, 이런 논의를 시작했고요. 25년 1월에 투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란 입장에서는 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었어. 이 손이라도 잡아야 뭔가 더 살아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동아줄 같은 투자. 동아줄 같은 거였고, 이제 우리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150억 규모의 10이었고, 심지어 그것도 조건부였고, 그리고 기업 가치는 한창 때에 비해 10분의 1 토막.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2025년 2월에 75억을 납입을 끝냈습니다. 이 75억으로 이미 최대 주주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무너져 가고 있었구나 라던 게 2025년 이제 3월 초에 정상금 미지급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입점 판매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줄 돈이 있는데 그거를 못 줬고, 그게 130억 규모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는 이제 실제와 기사가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게 실리콘2도 이렇게 반란이 아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급해야 될 부채가 130억이나 있었다라는 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이었으면 야 75억 1차로 넣고 2차 넣을 테니까 뭔가 살 수 있는 모양새가 흘러갔었어야 됐는데 3월 초 한 달 만에 130억 미지급 사태가 온 거죠. 실사도 했을 거고. 실사도 했을 텐데 특수관계가 있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무슨 뭘 일반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3월 25일에 결제 중단됐고 서비스도 이제 완전히 장애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 시스템 운영 중단한다 뭐 이렇게 됐었고, 고객 근데 뭐 물류 다 이제 엉망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리콘2는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급한 불을 우리가 꺼야 하냐. 근데 지금 2차 75억을 납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건은 달성을 못했을 테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2025년 3월 31일 날 반란이 이제 회생 신청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나 부채 못 갚는다. 법원한테 어떻게 보면 두 손 두고 항복하는 거고, 이제 나는 못 갚는데 법원에서 우리를 좀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채권자들의 돈이 있는데 이거를 넌 얼마까지만 조정해, 이거를 이제 법원한테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화가 좀 커졌었죠. 궁금한 게 어쨌든 130억을 못 줬단 말이죠. 그럼 그게 12월 31일자 기준 재무제표에서는 보이는지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뭐 기사 보면은 미정상금이 한 176억, 180억 정도 된다고 기사가 뜬 게 있고, 재무제표 보면은 일단 24년 말 기준으로 줘야 할 돈, 뭐 유동부채가 이제 250억, 뭐 그 중에 뭐 매입 채무도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수금이거든요. 예수금 거의 200억이나 있네. 네, 194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당좌 자산, 그다음에 이제 현금 60억, 70억 정도 있었는데 실리콘2가 이거 70억 넣어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까? 그게 좀 신기하긴 하고요. 제가 또 매출 대비 예수금 비율을 조금 보고 왔는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890억에 예수금 87억, 그다음에 23년은 매출 390억에 예수금 108억, 27%, 24년에는 278억인데 예수금이 194억, 매출 대비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이사님 의견은 사실 24년도 재무제표 공시된 거를 봤었을 때 이게 실리콘2가 75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미정산 사태나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근데 또 직매입 얘기를 했잖아요. 직매입해서 재고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현금 더 필요한 건데. 이게 맞아요. 재고 자산을 보면은 22년에는 126억, 23년에는 17억, 24년에는 4.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팔 게 없잖아. 이 말인즉슨 이제 직매입 모델 열심히 하다가 재고 살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한 거예요. 이게 계속 재고가 돌아야지 돈을 버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재고를 못 쌓는 거잖아. 네, 이 75억이 아니라 150억을 넣었어도 저는 정상금 플러스 재고 그 매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반란의 손익계 단서를 잠깐 볼 텐데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네요. 2022년에 거의 900억 매출이었는데 23년에 거의 390억, 14년에 278억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상품 매출인데 국내 매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직매입 매출로 보여요.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18억 매출이고, 기타 매출은 셀러 매출에 대한 수수료 매출로 보이는데 기타 매출인데 160억 정도입니다. 그 두 개 합쳐가지고 한 278억 정도로 매출이 보입니다. 광고 선전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광고 선전비는 이제 저희가 워낙에 임팩트가 있는 김혜순 광고가 있어서 89억 썼네요. 24년에 그래도
야 진짜 많이 썼다.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75, 100억, 거의 100억 정도 계속 이제 손실이 누적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좀 특이한 게 있네요. 기업 회생 신청 이후 리셋형 매각을 통해 셀러 1.4 그리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리셋형 매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워크아웃 플랜이라고 하죠. 이제 채무자들한테 채무를 얼마 비율로 탕감할 것인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죠. 근데 리셋형 매각은 영업 양수도 형태의 M&A와 비슷합니다. 법인에서 이제 사업권만 분리해서 사업권만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채무자들한테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순위에 따라서 이제 채무를 상환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매각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인수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반란을 승계한다고 보면은 미정상금 이런 게 거의 뭐 180억, 200억이나 되다 보니까 이 부채를 승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수 의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셋형 매각은 회사의 사업권, 반란의 경우는 이제 회사의 명품 유통 사업만 분리해서 파는 건데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회사의 그 사업 본연의 가치가 높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만 인수할 수 있고 그 인수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그 인수 대금으로 채무를 이제 상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거 운영하다가 다 같이 망해서 아무것도 못 받느니 이제 이거라도 팔아서 채무를 얼마만큼이라도 변제받자. 좋습니다. 그러면 채무의 분배 순위도 좀 궁금한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셋형 매각으로 잘 거래가 된다면 돈이 생길 거고 그걸 이제 채권자들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익채권이에요. 회생 절차 개시한 다음에도 발생하는 필수적인 운영 비용들이 있어서 즉 법원이 개입한 다음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들이어서 최우선 변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순위가 있는 게 이제 채권들 중에 담보. 그래서 은행들이 돈 빌려줄 때 무조건 담보를 걸려고 하는 거고 근데 담보 잡을 만한 자산이 없었겠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담보권 자체가 재산 방어 효과가 있는 거여서 그게 두 번째 순위고요. 3순위는 이제 나라가 등장하죠. 조세채권.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못 가져간 거. 회생채권이라고 해서 담보 없는 채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정상금 뭐 여기 매입 들어가는 채무, 거잖아. 뭐 외상 매출, 회생 계획에 따라서 법원에서 탕감 계획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실리콘2가 투자했던 CB 같은 전환사채나 RCPS, 상환전환 우선주 이런 거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성격의 채권들은 아무래도 가장 후순위인 거죠. 사실 실리콘2가 미지급보다 후순이면 못 받겠네. 못 그냥 받죠. 상식적으로. 네, 그냥 못 받죠.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이것만 네. 놓고 보면. 자, 그럼 아까 매각해서 이제 채무를 갚는 컨셉인 것 같은데 매각 대금이 채무보다 적으면 못 받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런 매각을 승인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너네가 이걸 팔아서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으면 내가 승인해줄게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회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청산가치라고 하잖아요. 그 청산가치보다만 높으면 인가를 해주는 게 기본, 승인을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회생 절차의 원칙에 이제 청산가치 뭐 보장 원칙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굳이 매각해서 뭐 나누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청산시켜 버려라 하면 이제 회생을 인가하지 않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 리셋형 매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넘다 청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란의 사업권만 분리해서 판매한 게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높고 채무를 일부 상환할 수 있다면 이제 법원은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게 진짜 반란의 가치가 나오겠다. 그러겠죠. 사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나오겠네. 근데 여기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회생을 법원에서 평가할 때 사실 실리콘2가 지금 지분 투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회생 이후에 정상화된 영업 활동을 평가할 거잖아요. 그게 실리콘2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끌어갈 사람이 있냐 없냐. 네. 그런 느낌인가. 그러면 실리콘2가 인수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150억 투자해서 33%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었으니까 지금 뭐 미정산금이 뭐 180억 정도라고 하는데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면은 뭐 진짜 채무까지 다 상환하면서 인수할 수 있는 거고 부채 부담도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인수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인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그 GM의 파산 회생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리셋형 매각이랑 비슷한데 신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법인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새로운 시작, 클린 스타트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준비를 어쨌든 턴마니 이사님이 하셨으니까. 아무쪼록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분들도 피해자분들이 많을 테니까 리셋형 매각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매각이 잘 마무리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리셋한 컨텐츠를 매각이 준비했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사업이 잘 정상화돼서 뭐 사업도 잘 운영되고 채무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반란과 이제 반란의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실리콘투구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사태가 잘 정리돼서 다시 서비스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